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과 앙상블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불리워지는 교차 검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지난 앞선 시간에서도 보았던 그림인데요. 데이터 분석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잘 들여다 본 다음 전처리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리고 가공된 입력 데이터, 이쯤 되면 가공이 완료된 입력 데이터가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각종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죠. 여러분들은 크게 이번 기계학습 시간을 통해서 회귀와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알고리즘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서 성능이라고 하는 걸 평가하죠. 무슨 성능을 평가하는 거죠? 네,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단순하게 한 번만 쭉 가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델은 최적화된 모델, 즉 주어진 데이터 성능 평가 결과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 요 핑크색 박스로 쳐져 있는 요 구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돼요. 이렇게 성능 평가했다가 다시 전처리, 알고리즘 적용해서 또 성능 평가해서 좋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다가 가장 좋은 성능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요 룹을 마치게 되죠. 즉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한 반복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성능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 이외에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교차 검증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론들이 있고 어떻게 성능을 평가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설명하기에 앞서 성능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사이킨런에서 제공해주는 하나의 워크플로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전처리와 여기 앞을 살펴볼게요. 전처리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각 하나하나의 클래스를 선언해서 사용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스케일링과 관련되어 있는 뭐 스케일 스칼라나 그리고 디멘전 리덕션을 하기 위한 뭐 PCA나 그리고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분류기들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측하는 코드를 일일이 한 줄씩 짰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을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모델이 여러 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모델 A 얘는 디시전 트리고요. 모델 B 얘는 KNN이라고 할게요. 요 스케일링, 디멘전 리덕션, 그리고 DT 프리딕션, 스케일링, 디멘전 리덕션, 그리고 뭐 KNN 프리딕션 이런 것들을 매번 일일이 나열을 했었습니다. 코드로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모델 A 디시전 트리를 여러 번 반복할 때 코드를 4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의 덩어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코드의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즉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보면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랩핑하는 도구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묶고 싶은 거냐? 이 파이프 언더바 LR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스케일링 하는 거 스케일러와 PCA 디멘전 리덕션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러닝 알고리즘까지 해서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파이프 LR이라고 짓습니다. 자, 간단하죠? 이렇게 묶는 겁니다. 묶어서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파이프 언더바 LR 닷 fit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x와 y를 실어주면 데이터가 쭉 들어가서 스케일링 되고 디멘전 리덕션 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수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 프리딕트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별도로 모델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 여러 개를 묶고 싶지 않으면 하나만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안 쓰고 PCA 안 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묶어서 파이프라인 처리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make pipeline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조금 프로그래밍 하기 쉬울 거예요. 그 C++를 좀 아는 친구들은 C++에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있을 텐데 이 C++의 클래스는 결국 변수와 함수를 C 언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변수와 함수를 한 번 더 상위 레벨에서 랩핑하는 거거든요. 이 파이프라인이 그와 유사하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때 우리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참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모델 성능을 어떻게 평가를 해왔냐면 리더보드 상에서 CSV 파일이 학습용 데이터와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져 있었어요. 테스트 데이터, 학습 데이터. 그래서 그동안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습을 통해서 얻은 모델이 최적의 모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당한 파라미터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모델로 학습하고 테스트로 확인한 다음에 성능이 좋지 않으면 다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던지 혹은 리더보드 상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A라는 방법론으로 학습한 다음에 리더보드 제출 그리고 B라는 모델로 학습한 다음에 리더보드 제출해서 성능이 올랐으면 올랐네. 그리고 또 C라는 모델 학습해서 리더보드 제출했는데 성능이 떨어졌어. 이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런 방법론들 때문에 원래는요, 캐글 리더보드가 하루에 일일 제출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최대 20번. 왜 그러냐? 결국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성능 평가 방법은 정답을 가지고서, 즉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를 가지고서 튜닝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 테스트 데이터를 잘 맞추기 위한.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모델 개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계속 그 모델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안이 됐느냐면 이 홀드아웃이라고 하는 교차 검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져 있던 것이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즉 테스트는 그대로 테스트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습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학습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건 변함이 없고 달라지는 것은 학습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해요?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와 검증에 사용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로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캑을 리더보드에 제출을 해서 정답을 계속 맞췄던 것처럼 이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서 앞에 학습된 데이터의 성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 학습 데이터를 학습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누고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튜닝을 한다. 요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홀드아웃 방법은 전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학습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검증 데이터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사용하며 즉 이 소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SVM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디시전 트리나 이런 것들 보면 결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이 튜닝에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성능 추정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라 라는 게 바로 홀드아웃 교차 검증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최소한 아마 이 홀드아웃 교차 검증을 사용하고 있었을 거고요. 즉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베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거 최적의 모델을 찾아 쓰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요 이 홀드아웃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스플릿하는 학습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눌 때 어떤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베스트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점, 즉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느냐의 예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이 K-폴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보면 K겹 교차 검증에서는 중복 없이 훈련 데이터를 K겹으로 랜덤하게 나눈대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요. 이게 지금 K가 10인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구성한 건데 이렇게 10번 만들었어요.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또 쪼개요.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10번 반복하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복 없이라고 했잖아요. 대신 10번 반복하는 동안에 이 10번 K가 10이니까요. K-폴드 할 때 이 테스트를 모두 더하면 전체 학습 데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즉 K번 나눠서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위한 데이터셋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각 이렇게 나눠진 데이터 앞에서 사용했던 요 홀드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K번 반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그 테스트 데이터로 여기서 얘기한 테스트는 밸리데이션인 거예요. 여러분 검증 데이터
좀 아쉽네요. 밸리데이션이라고 쓰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그래야 혼란을 좀 줄였을 것 같은데요. 밸리데이션, 즉 요 검증 데이터 맞나요? 예. 요 홀드아웃 교차 검증을 K번 반복해서 요 밸리데이션을 구성하는 것을 K 교차 검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추천하는 K 값은요 10입니다. 근데 데이터셋이 크면 클수록 요 한 번에 이 교차 검증을 수행하기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크면 K 값을 조금 줄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종종 뭐 5까지 내려서 쓰곤 합니다. 데이터셋이 작으면 K가 10, 작으면 5. 뭐 예를 들어서 더 데이터셋이 커서 5번 정도 돌리는 것도 힘들다 싶으면 뭐 2에서 3 정도로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K갭 교차 검증은 홀드아웃 방법보다 데이터 분할에 덜 예민한 성능 평가 방법이고요.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샘플이 검증에 딱 한 번 사용된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 평가하는 방법은 앞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특히 홀드아웃보다는 K폴드가 여러분들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에 참 적합한 방법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베스트 모델을 찾기에 가장 좋아요. 최적의 모델, 즉 성능을 가장 쪼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델 성능을 최적화할 때 피해야 하는 방법이 피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이었죠. 여러분 아마 요 그림에 익숙하실 거예요. 원래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과소적합됐는지 어떻게 하면 과대적합됐는지 즉 내 모델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떻게 하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과대적합이 무엇이고 과소적합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대적합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잘 맞아서 일반화가 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상황이죠. 즉 우리는 주황색으로 표현되어진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운데 그림과 같은 모델 피팅을 통해서 요 커브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의 모델이 과적합된 나머지 이와 같이 오버피팅 되어서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 즉 일반화된 테스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결국 성능이 원활히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죠.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커브를 원했는데 지금은 직선이 돼서 에러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인 거죠. 여기는 학습 데이터의 에러가 너무 작고 여기는 에러가 너무 커요. 각각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대적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학습 데이터를 추가 수집을 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요. 두 번째로는 모델 제약을 늘리는 겁니다. 즉, 요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늘리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 분류기 잘 살펴보시면 요 C 값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요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한 인버스 텀인데요. 즉 C 값이 커지면 C가 커지면 규제가 작아져요. 규제하려고 하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과소적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지금과 같이 규제 값을 늘리기 위해서는 C 값이 작아져야 작게 설정하게 되면 규제 값이 늘어나서 과대적합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과대적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요 모델 제약 늘리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는, 즉 외부의 학습 데이터를 새롭게 모아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곤 합니다. 과소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요, 파라미터를 더 많은 모델로 변경하거나, 즉 왜냐, 이게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쿼드라틱, 즉 2차 함수 이상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지금 직선으로 리니어한 1차 방정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1차 방정식을 사용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선형으로 되다 보면 언더피팅이 되잖아요. 그 소리는 모델이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도가 더 높은 모델로 변경하는 방법, 그 소리가 바로 파라미터가 더 많은 모델로 변경하면 과소적합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규제 값을 줄이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C 값으로 여러분들의 각각 분류기 혹은 회귀 모델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요 사이킨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C 값이 레귤러라이제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결국 이 페널티라고 불리워지는 그 규제가 보통 L1 혹은 L2 페널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원로 돌아와서요. 과소적합을 해결하는 방법 세 번째는 충분히 학습하는 겁니다. 보통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학습을 하다 말고 중간에 끊어요. 그러면 모델이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과연 내 모델은 잘 학습이 됐나요?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학습 곡선과 검증 곡선이라 불리워지는 두 가지 그래프로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맨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즉 우리가 바랬던 정확도는 요 검정색이에요. 검정 라인이 우리가 희망하는 정확도입니다. 근데요, 지금 학습 정확도는 요만큼, 그리고 이게 바로 밸리데이션 정확도예요. 우리가 희망하는 정확도와 갭이 너무 크잖아요. 여기 근처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언더피팅 된 사례입니다. 모델이 너무 복잡도가 적어서, 즉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정확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 모델 파라미터를 늘리거나 규제 강도를 줄여서 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오버피팅 사례인데요. 오버피팅이 뭐죠? 네, 학습 데이터를 과도하게 맞추려고 한다는 뜻은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다는 뜻이죠. 근데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는 낮겠죠. 왜냐, 이게 일반화 데이터인데 학습 데이터가 너무 모든 데이터를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는 높고 밸리데이션 정확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사해야 되는데 유사하지 않아요. 그냥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떼서 검증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와 밸리데이션의 정확도가 거의 일치하는 순간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학습 데이터 샘플 수를 늘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오버피팅 됐다는 것이고, 오버피팅을 학습 데이터를 보강하거나 규제 강도를 높여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게 가장 좋은 경우죠. 즉 언더피팅도 오버피팅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가 거의 유사한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학습 곡선을 그려보면서, 즉 지금 이 그림은 샘플 데이터 수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인데요. 샘플 데이터 수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 언더피팅 되었는지 오버피팅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학습 곡선의 편향도와 분석도 결국 분산 분석을 통한 요 실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 샘플을 늘려가면서 정확도를 뽑아봤더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왔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 학습 데이터의 수가 몇이어야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은 최적의 모델을 고를 수 있는 걸까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트레이닝 애큐러시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거의 유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했죠. 여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 이후로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유지되기 시작했고 점점 올라와서 유지되기 시작한 그 지점, 거의 변화가 유사한 요 지점이 바로 최소한 250개 이상이어야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을 피할 수 있는 모델 학습이 가능한 경우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증 곡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개 변수에 따른 정확도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로지스트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 파라미터 중 요 매개 변수 C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지어야 될 거예요. 물론 디폴트 값으로 사이킨런은 아마 1.0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데이터에 따라서 요 C 값을 튜닝을 좀 해야 됩니다. 즉 C 값을 튜닝을 하면 정확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여기 지금 밸리데이션만 보시겠어요? 밸리데이션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부터 10의 2승까지 C 값을 이렇게 변화하면서 정확도를 뽑아보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 이렇게 이런 형태를 보였어요. 그리고 또 C 값을 변화하면서 트레이닝 애큐러시를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C 값을 최적의 모델 C 값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요 밑에 구간은 언더피팅된 구간이고요. 요 위에 구간은 오버피팅된 구간이에요. 그래프를 잘 살펴보시면 특히 이 오버피팅 구간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높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낮아요. 그리고 점점 그 갭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오버피팅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C 값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게 교수님이 볼 땐 이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고르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검증 곡선을 그림으로 그려서 실제로 매개 변수 값을 튜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모델을 최적화하는 값을 결정하거나 혹은 과대 과소를 피하기 위한 어떤 이 학습 샘플의 수를 구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이렇게 지금 교수님이랑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앙상블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은 짠! 이와 같습니다. 여러 분류기를 하나로 연결하여 개별 분류기보다 더 좋은 일반화 성능을 달성하는 것.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집단지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정답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 혹은 1대100 퀴즈쇼에 나갔어요. 혼자서 문제를 풀다가 찬스를 쓰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찬스가 있겠지만 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전화 찬스와 여러 명이 보내준 문자로 보내준 정답을 결정하는 방법. 결국 교수님은 그 여러 명에게 정답을 물어보고 뭐 다음 보기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막 해줘요. 뭐 1번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0명, 2번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20명, 3번이라고 정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30명 이렇게 있으면 이 1대100 퀴즈에 나간 사람은 3번을 고르겠죠. 자,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답이라고 내준 것을 믿고 자신의 혼자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정답으로 활용하는 것, 뭐 이런 게 앙상블 학습의 원리이지 않을까라고 교수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앙상블이 무엇이냐? 앙상블은 여러 개의 분류기를 다 같이 모아서 개별 분류기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분류기를 만들어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 개의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쓰고 디시전 트리도 쓰고 KNN도 쓰고 LDA도 쓰고 다 모아요. 다 사용해서 정답을 내는 거. 그리고 하나의 분류 알고리즘을 여러 번 사용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써서 랜덤 포레스트가 있었죠. 뭐 이런 것들. 근데 하나의 분류 알고리즘을 여러 번 사용하는 거는 배깅과 부스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다수결 투표라고 불리워지는 방법은 입력 데이터로 동일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요. 얘도 모두 다 동일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배깅과 부스팅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데이터가 다 달라요. 즉 모델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DT지만 다른 DT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뒤에서 좀 더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수결 투표라고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리니어 리그레션과 디시전 트리 KNN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모두 다 같아요. 얘도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데이터. 단 방법론마다 약간의 정답을 뱉는, 즉 예측값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표 방식을 사용을 해요. 뭐 이게 다수결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결 방식. 가장 높은 답을 내놓은 결과를 뭐 예를 들어서 A, B, A, B, A라고 5개의 분류기가 정답을 내놨다면 A가 3개니까 정답을 A라고 주는 거죠. 자, 배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T라고 하는 게 샘플이에요. 샘플링 데이터. 즉 훈련 데이터를 예를 들어 얘가 100개면 30개, 30개, 30개 이런 식으로 서브 샘플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DT라고 합시다. DT1, DT2 이 30개의 데이터로 첫 번째 디시전 트리 학습하고 두 번째 샘플링 데이터로 디시전 트리 학습하고 마지막 30개의 샘플링 데이터로 디시전 트리 학습하고 즉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요 DT1과 DT2는 다른 DT입니다. 즉 생긴 트리 모양이 달라요. 왜냐면 서로 다른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트리 모양이 다르고요. 즉 그러다 보니까 얘와 얘는 다른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입력 데이터만 다르고
동일한 알고리즘을 여러 번 사용을 해서 앙상블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 역시 최종적으로 결과에 답을 낼 때는요, 투표 방식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훈련 데이터에서 샘플링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 소리가 뭐냐? 이렇게 5개가 데이터가 있어요.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구수를 뽑을 때 이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어서 얘가 또 뽑힐 수 있으면 중복을 허용한 거고요. 얘는 이미 한번 뽑혔어. 그래서 다시는 뽑히지 않아. 이 4개 중에서 뽑아야 돼. 라고 하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중복 샘플 이렇게 구술 5개에서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고 뽑고 다시 집어넣고 이와 같은 방법이 부트스트랩, 즉 복원 추출 혹은 중복을 허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깅의 대표적인 예가 랜덤 포레스트라고 불리워지는 분류기가 있어요. 랜덤 포레스트는 뭐다? 우리가 배웠던 디시전 트리, 결정나무죠. 이 결정나무가 여러 개 쓰이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 개니까 포레스트, 숲이 됐고요. 차이가 있다면 앞에 랜덤이죠. 어떤 게 랜덤이냐? 예측 변수를 선택하는 게 바로 랜덤입니다. 여러분 디시전 트리를 잘 떠올려 보시면요. 이 스플릿하는 변수를 찾고 그 변수에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스플릿 값을 결정해요. 예측 변수를 선택할 때 무작위로 선택해서 랜덤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세 번째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내릴 텐데 이때 어떤 값을 기준으로 스플릿 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트로피, 지니 이와 같은 함수값 즉 분류를 잘 해서 엔트로피를 내리는 방향으로 즉 에너지 관점에서 이 해석을 한다고 결정나무에서 배웠었어요. 어떻게 스플릿 하는지는 궁금하시면 다시 결정나무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랜덤 포레스트에서의 랜덤은 예측 변수 선택에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부분이 랜덤이어서 이름이 랜덤 포레스트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결국 배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일 알고리즘을 여러 번 사용한다. 이것 또한 앙상블 모델인데, 자, 하나의 동일 알고리즘 디시전 트리 여러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은 분류 모델일 때는 투표 방식으로 많이 쌓인 거 1, 2, 3, 4, 5면 요 3번이 정답. 리그레션일 때는 평균값 요 노드에 떨어진 애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취해서 그게 바로 최종 프리딕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스팅입니다, 여러분. 부스팅은 무엇이냐? 이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을 여러 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부스팅. 이 아이는 어떻게 입력 데이터를 다르게 뽑냐? 샘플을 뽑을 때 잘못 분류된 데이터의 50%를 재학습에 사용한대요. 즉, 맨 첫 번째에는 랜덤하게 데이터셋을 뽑았어요. 이렇게 랜덤하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뽑았는데 뽑으면서 학습한 다음에
예측을 해보니까 얘는 원래는 A인데 B라고 예측하고 얘는 A인데 A라고 맞췄어요. 얘도 A인데 A라고 맞췄고 얘는 B인데 A라고 맞췄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다음번 데이터 학습을 할 때 서브 샘플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뽑는 거예요. 왜?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학습에 활용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개념이 바로 부스팅이고요. 실제로 샘플을 재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다부스트라고 하는 방법론처럼 가중치를 변경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다부스트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래는 좀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되지만 지금은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앙상블은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앙상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모델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각각의 방법론 이런 아다부스트의 원리 동작 방식을 모두 다 기억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잘못 분류된 데이터의 50%를 재학습에 활용하는 방법과 전체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고 잘못 분류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건 틀린 거를 다시 학습하는 데 사용해요. 근데 전체 데이터를 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아다부스트는 학습할 때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데이터마다 가중치가 있어요. 맨 처음엔 다 111111111이었을 거예요. 근데 학습하고 나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잘못 분류됐죠. 잘못 분류된 애들을 2로 올려요. 이렇게요. 왜 2로 올리냐? 이렇게 가중치가 높으면 얘네들을 좀 더 고려해서 분류기가 학습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학습이 됐고 그 다음에 잘못 분류된 애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잘못 분류됐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3, 3, 3, 2, 2, 1, 1, 1, 1, 1 이렇게 가중치를 바꿔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쁘게 잘 분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결국 데이터의 가중치, 잘못 분류된 데이터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은 그 녀석이 더 잘 분류될 수 있도록 돋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론 부분에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앙상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사이킨런으로 앙상블과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